7. 어둠 속의 감시자, 까망. 선장과 나비가 쉼터의 양대 권력으로 자리 잡은 후 나의 작은 왕국은 한동안 평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듯했다. 선장은 높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했고 나비는 햇살이 머무는 모든 곳을 자신의 침실로 삼았다. 나는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문지방 너머의 어두운 시선 아래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세 번째 존재는 평화로운 침입자였던 나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녀석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면 가게 문 앞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깡마른 몸에 비해 유난히 큰 노란 눈동자를 가진 고양이. 녀석은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앉아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평화를 날카로운 의심과 경계심으로 감시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녀석은 두 걸음 물러섰다. 내가 문 앞에 먹이를 놓아두면 녀석은 그것을 격렬하듯 쳐다볼 뿐 결코 입에 대지 않았다. 녀석은 음식에 담긴 관계를, 소속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친절을 의심하고 모든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독한 망명객. 나는 그 완고함 속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저 모습이 불과 몇 달 전 나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 어둠 속의 감시자에게 까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의 소나기가 예고 없이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고 처마 밑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가게 안의 선장과 나비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까망이는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문지방에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녀석은 덜덜 떨면서도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이 녀석이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인 듯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꼭 참았다. 대신 가게 문 바로 안쪽에 낡고 부드러운 담요 한 장을 깔아두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내 자리로 돌아와 책을 읽는 척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흠뻑 젖은 까망이는 한참 동안 나와 담요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평생의 신념을 저버리는 순교자처럼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녀석은 내게서 가장 먼 가장 어두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작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까망이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게의 가장 깊은 어둠을 자신의 새로운 왕국으로 삼았다. 나의 쉼터는 마침내 세 번째 군주를 맞이했다. 가장 까다롭고 가장 상처가 깊은 8. 양인의 쉼터 위 탄생. 까망이가 쉼터의 세 번째 주민이 된 후 나의 작은 왕국에는 긴장감 넘치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평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조약에 가까웠다. 나는 세계의 독립왕국을 거느린 힘없는 군주와도 같았다. 매일 아침각 왕국의 국경선 근처에 조공을 바치듯 사료와 물그릇을 가져다 놓았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나의 공간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계의 다른 세계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기묘한 연방 국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나라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나는 그 익명성이 좋았다. 이름이 붙는 순간 존재는 규정되고 규정된 존재는 세상의 기대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나른한 오후였다.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산 듯 깊은 주름과 편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들을 한참 동안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복덩이들이네. 고양이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잠드는 집은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이여.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하고는 나를 보며 물었다. 근데 여긴 뭐 하는데요? 간판도 없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냥 쉬는 곳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작은 세계의 주민들에게 아직 이름 하나 붙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나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인 뒤 자신의 가던 길을 갔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의 질문이 여긴 뭐 하는데요? 머리 속을 계속 맴돌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가?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도망쳐 왔다. 그렇다면 이곳은 나의 도피처다. 하지만 선장과 나비와 까망이도 어쩌면 세상의 모계 곳에서 도망쳐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곳은 고양이들의 도피처이기도 했다. 상처 입고 지치고 세상의 경계심을 품은 존재들이 잠시나마 아무 방해 없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곳.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 전 해변에서 주워온 파도에 씻겨 매끄러워진 커다란 유목 조각을 들었다. 그리고 가게를 칠하고 남은 하얀색 페인트를 꺼내 작은 붓으로 유목 위에 서툰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양인의 쉼터. 지독하게 촌스럽고 설명적인 이름. 하지만 그것 말고는 이 공간을 표현할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팻말을 가게 문 바로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다. 나의 도피처에 마침내 이름이 생겼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작은 나라가 그렇게 건국되었다. 9. 상처 입은 작은 생명. 양인의 쉼터라는 간판을 내건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름이 생겼다고 해서 나의 세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보았고 나비는 햇살을 쫓았으며 까망이는 어둠 속에 머물렀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들었다. 드뷔시의 조용하고 몽환적인 피아노 곡들이 평화로운 오후의 공기 속을 부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날이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가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기 고양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 나는 음악을 끄고 문으로 다가갔다. 쉼터의 계단 구석에 아주 작은 털뭉치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태어난 지 두어 달 되었을까. 하얀 바탕에 검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삼색 고양이였다. 녀석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왼쪽 앞발에서는 피가 흘러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녀석은 공포에 질려 남은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친 발이 고통 때문에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쳤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발바닥을 꿰뚫는 듯한 생생한 고통. 거대한 바퀴가 굉음을 내며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공포의 이미지. 나는 녀석이 방금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녀석을 아주 부드럽게 수건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그 순간 나의 평화롭던 왕국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까망이었다. 어둠 속에서 맹수의 그것과도 같은 날카로운 하악질 소리가 터져 나왔다. 녀석의 마음속에서 위험, 침입자, 내 영역이 더럽혀졌다는 공포와 분노의 파동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나비는 소리 없이 가게에서 가장 높은 선반 위로 피신해 동그랗게 몸을 말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선장, 늙은 왕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내가 가는 길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섰다. 녀석의 하나뿐인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목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가 울려나왔다. 감히 나의 왕국에 이 피비린내 나는 혼돈을 끌어들이다니. 당장 그것을 데리고 나가라. 나는 내 품 안에서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선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는 이 왕국의 집사이기 이전에 이 쉼터의 주인이었다. 미안하지만 여긴 쉼터야.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 쉼터가 필요해. 나는 그르렁거리는 선장을 조심스럽게 비껴 녀석을 치료하기 위해 가게 안쪽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선장의 분노에 찬 울음소리가 나의 결심을 뒤흔들려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10. 꺼져가는 촛불 앞에서 나는 선장의 분노를 등 뒤로 한 채 작은 아기 고양이를 안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낡은 싱크대가 위급한 수술실이 되었다. 나는 미지근한 물을 틀어 상처에 엉겨붙은 흙먼지와 아스팔트의 검은 기름때를 조심스럽게 씻어냈다. 녀석은 고통과 두려움에 가늘게 떨었지만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문제는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찢긴 상처는 이미 붓기 시작했고 열이 느껴졌다.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덧나 이 작은 생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구급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을 위한 소독약과 연고뿐이었다. 이 작은 몸에 이 독한 약들을 써도 되는 걸까?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낯선 마을의 늦은 밤 문을 연 병원이 있을 리 만무했다. 나는 절망했다. 내 품 안에서 녀석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녀석의 마음속에서 흘러들어오는 감정의 파동도 이제는 공포나 고통이 아닌 희미하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주 연약한 포기 위 감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삶을 놓으려 하고 있었다. 안 돼.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안 된다. 이곳은 쉼터다. 상처 입은 존재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곳이다. 나는 녀석의 작은 몸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내 안의 모든 온기와 모든 위지와 모든 생명력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아 녀석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살아내야 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녀석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행위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의 희미하던 숨결이 아주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꺼져가던 촛불이 나의 간절함 속에서 다시 한번 아주 작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너무 지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방 입구에는 선장과 나비와 까망이가 나란히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깊은 경외심과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기묘한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 품 안에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나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기적의 대가로 나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10일. 특별한 계기, 새로운 언어의 각성. 나는 밤새 뜬 눈으로 내 안에서 벌어진 거대한 변화를 실감해야만 했다. 어젯밤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향한 나의 간절함은 내 안에 어떤 곳에 닫혀 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듯했다. 이전까지 희미한 감정의 파동으로만 느껴지던 고양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명확한 의미와 억양을 가진 완벽한 언어가 되어 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채우고 있었다. 더 이상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아침 햇살에 잠이 깬 나비가 기지개를 켜며 생각했다. 아,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되겠군. 저기 창가 쪽에 정확히 내 몸 크기만 한 햇살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 그 목소리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투명했다. 왕좌에 앉은 선장은 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새로운 주술사는 아직 혼란스러운 모양이군. 하긴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뱃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랬으니까. 선장의 목소리는 낡은 백고동 소리처럼 낮고 깊게 울렸다. 나는 그의 생각에 너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 뱃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 말은 나 같은 존재가 또 있었다는 뜻인가? 하지만 선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근엄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까망이었다. 녀석의 마음속에서는 수백 개의 불안한 생각들이 고장난 라디오의 날카로운 잡음처럼 쉴 새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적인가? 일단 숨어야 해. 저 인간이 나를 본다. 왜? 내가 어젯밤 몰래 선장의 사료를 훔쳐 먹은 걸 들킨 걸까? 불안해. 모든 것이 불안해.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소리의 홍수 속에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저기요, 배고파요. 어젯밤의 아기 고양이였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녀석에게 주었다. 녀석은 우유를 하르며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상한 아저씨. 어젯밤에 아저씨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따뜻했어요. 나는 녀석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나의 행동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이 작은 생명을 구한 것이다. 나는 녀석에게 라온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주었다. 나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조용한 통역가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과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날 것 그대로 듣게 된 이 작은 세계의 유일한 고해 신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12. 나의 첫 번째 통역. 나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후 나는 며칠 동안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양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다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생각과 감상과 요구들이 각기 다른 음색의 라디오 방송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소리의 홍수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바로 라온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라온의 목소리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의 그것처럼 맑고 순수했다. 아저씨, 발이 이제 안 아파요. 나비 누나는 왜 나랑 안 놀아줘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박혔다. 나는 노트북, 아니 전산기를 켰다. 그리고 아기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휴대전화기로 찍어둔 라온의 사진을 넣고 3색 아기 고양이, 왼쪽 앞발을 다쳤었음이라고 간략한 특징을 적었다. 하지만 나는 라온의 마음속에서 보았던 하얗고 다정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엄마를 가려낼 나만의 마지막 시험 문제였다. 나는 읍내의 작은 인쇄소에서 전단지를 몇 부 인쇄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은파랑 마을의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전봇대와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다. 어둠이 내린 마을을 혼자 걸으며 전단지를 붙이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도망치기만 하던 과거의 내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과 길 잃은 작은 생명의 운명을 잇는 아주 서툰 탐정이자 어설픈 연결자가 되어 있었다.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마침내 가게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 그녀의 손에는 내가 붙였던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라온의 마음속에서 엄마다. 라는 기쁨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참의 재회와 눈물이 흐른 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던졌다. 혹시 이 아이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억 같은 게 있었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저는 늘 자장가 대신 조용한 콧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나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까마귀의 생각을 그녀에게 통역해주기로 결심했다. 저 인간, 오늘도 슬픈 냄새가 나네. 비에 젖은 골판지 상자 같은 냄새야. 저런 날에는 따뜻하고 단 게 필요한 법인데. 라고 아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말에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까마귀를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을 저 어둠 속의 작은 고양이가 그리고 눈앞에 이 낯선 남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